오우, 야, 똘똘하네. 이런 걸 알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진평왕이 그래, 너야. 너를 내가 왕위에 시킬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자잖아요. 그 당시 여자는 왕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평왕이 이제 고민을 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왕위를 계승시킬 수 있을까? 정치를 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명분. 명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때 이 진평왕이 사용했던 그 명분, 그게 바로 골품제라는 겁니다. 골품제. 골품제. 신라 지배층은요, 골과 품으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골이 있고 그 밑에 두 품이 있는 거예요. 뼈골자예요, 뼈골자. 진골이 있어요, 진골. 그다음이 두품은 6두품, 5두품, 4두품, 3두품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진골은 어느 집안일까요? 거의 왕가쯤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지금으로 본다면 경주 김씨들 대부분 해당합니다. 왕과 같은 성씨를 쓰는 사람. 그렇죠, 저 경주 김씨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머리가 뛰어나더라도 이 골품제에 의해서는 이 두품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왕족이라든지 고위 관료에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올라갈 수 없는 유리벽이 있는 사회. 이게 바로 신라의 골품제인데 진평왕이 이 신분제도를 이용하기로 합니다. 진골 말고 더 뛰어난 골이 있어. 그 골이 아주 성스러운 집안의 뼈다귀. 우리 집안은 바로 성골 집안이야. 그게 또 먹히나요, 근데? 그러니까 그걸 먹힐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어떤 사상적 이데올로기가 뭐냐면 그게 불교예요. 불교를 이용해. 그러니까 어떻게 이용하냐면 우리 집안이 왜 다르냐? 우리 집안은 왕 즉 불. 왕이 곧 부처다. 그러니까 부처 집안. 부처님 집안의 이름을 다 따갖고 와요.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석가모니 부처님의 아버지 이름이 백정이거든요. 네. 그리고 석가모니 어머니의 이름이 마야 부인이거든요. 네. 그래서 진평왕의 부인 이름이 마야 부인이에요. 그리고 불경에 보면은 덕만 우바이라고 있거든요. 네. 거기서 이름을 따와가지고 덕만. 뭐 이런 식으로. 스토리텔링을 되게 잘했네요. 그렇죠, 그렇죠. 스토리를 만든 명분을 거예요. 잘 만들어. 그러니까 진짜 빌드업이 엄청나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 집안은 부처님 집안이야. 그러니 누가 왕위를 해야 돼? 당연히 우리 집안에서 왕위를 해야지. 부처가 나올 건데. 그렇죠, 그렇죠. 결국 이렇게 골품제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이데올로기를 이용해가지고 너 아웃, 우리 딸이야. 그래서 덕만한테 왕위 계승을 주겠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당시에 이렇게 설득을 했다고 해도 이 진골 귀족들이 아니 어찌 여자가 왕위를 한단 말인가? 말이 돼? 성골, 진골? 웃기는 소리. 그러니까 반대 세력이 있구나. 반란을 꾀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진평왕이 그 사실을 미리 알았어. 역모를 꾀한다. 석품과 칠숙이 라고 해서 다 잡아들여요. 다 잡아들여가지고 칠숙 같은 경우에는요. 모가지를 빵 치면서 구족을 멸하라고 합니다. 구족. 부족? 구족을. 씨를. 그 가문을 그냥 없앤다는. 그렇죠. 아주 씨를 말려버리는 거죠. 그리고 석품도 그냥 모가지 댕강. 그러니까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내 딸이 왕위를 지키기. 그렇죠. 너희들 반기를 들고 나오네? 그럼 어떻게 되는지 내가 보여줄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거죠, 지금. 아버지의 힘이 엄청 컸네요, 그러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거죠. 명왕 아버지는 다 좀 무섭군요. 왕권 강화를 다 해주시고 돌아가시는 거. 그러네요. 세종의 아버지 이방원도 그랬고 덕만의 아버지 진평왕도 그랬네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아버지가 탁 만들어온 자리 위에 드디어 우리 역사상 최초의 여왕 선덕여왕이 짜잔 하고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신국을 이끌 우리의 폐하십니다. 그때 선덕여왕한테 붙였던 이름이 뭐냐면 성조황후예요. 귀한 피를 이어받은 어머니 같은 임금님. 그냥 극찬을 거죠, 그냥. 근데 진짜 근데 선덕여왕이 덕을 많이 보여요.
첫 번째 가장 외로운 사람들, 뭐 호랍이라든지 또 홀로 된 여인이라든지 또 고아들 그런 구제 사업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고요. 게다가 1년간 세금 면제. 이야, 감사합니다. 최고! 최고! 와, 감사해요. 이거 얼마나 좋아요. 세금 면제 해주겠다니까. 그럼요. 정치할 줄 아시네. 진짜 정치인이네요. 세다. 그렇게 어떤 그 덕을 이제 베푸는 그런 모습들 보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호를 또 바꿔요. 아버지 때 연호가 뭐였냐면 건복이었거든요. 옛날엔 지금처럼 이제 2000 몇 년 이렇게 안 쓰고 왕이 딱 즉위하려면 왕이 즉위한 해가 몇 년. 그때부터 1년, 2년, 3년 이렇게 세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아버지 연호를 쭉 썼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인평이라는 자신의 연호로 바꿔요. 이거 뭘 의미하는 걸까요? 대줄을 끊고 이제 나는 나로서 쓰겠다 이런 선언을 한 게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어떤 그 왕권에 대한 자신감 이런 것들이 연호를 바꿨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데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인평, 아주 인자하고 평화스러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그게 바로 나의 시대다. 이런 어떤 모습을 보이면서 선덕 여왕의 치세가 시작이 됩니다. 선덕 여왕의 칼 누굴까요? 김유신 장군님. 정답. 와, 선덕 여왕의 AI 노트북 브레인. AI 노트북? 김춘추. 정답. 오. 김유신과 김춘추, 좌춘추, 우유신이라고 합니다. 오른발 왼발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정말 이 좌춘추 우유신을 가지고 진짜 그 삼국통일의 토대를 만든 왕이 선덕 여왕이에요. 이제 선덕 여왕의 AI. 김춘추. 김춘추를 봐야 되겠죠? 자, 이 김춘추가 누구냐? 아까 제가 신라의 25대 왕이 진지왕. 그 진지왕의 아들이 김용춘. 용춘. 근데 그 김용춘의 아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김춘추예요. 왕족이었네요, 김춘. 그렇죠, 그렇죠. 그러게요. 근데 어쨌건 지금 할아버지 진지왕이 폐위가 되다 보니까 이 집안이 지금 사실은 비주류 집안이 된 거죠. 근데 김춘추가 굉장히 외교술이 뛰어나요. 이와 관련된 또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신라가 백제와 고구려에게 압박을 받던 때 김춘추가 동맹을 위해 당나라로 떠납니다. 가가지고 우리 도와주십시오. 신라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냥 가서 당나라의 대학교 북학에서 그 학자들과 토론하면서 입소문이 나게 만드는 거예요. 신라에서 김춘추라는 사람이 왔는데 똑똑합디다. 대단합디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때 이제 황제 당태종이 그래? 한번 만나볼까? 그런 식으로 이제 만남을 성사시킨 거죠. 오, 엄청난 전략. 그 전략이죠. 춘추가 무릎을 꿇고 아뢰기를 신의 나라는 바다 모퉁이에 치우쳐 있으면서도 천자의 조정을 엎드려 섬긴 지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백제는 강하고 교활하여 여러 차례 함부로 침범해 왔습니다. 만약 폐하께서 천조의 군사를 빌려주시어 흉악한 것을 잘라 없애주지 않으신다면 저희 나라의 인민은 모두 포로가 될 것이니 그렇다면 산 넘고 바다 건너 행하는 조회도 다시는 바랄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태종이 매우 옳다고 여겨서 군사의 출정을 허락하였다. 멋있습니다, 진짜. 야. 이게 바로 김춘추의 나당 동맹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나당 동맹에 의해 가지고 삼국통일에 출발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외교의 한 축이 바로 이 김춘추였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김춘추 얘기를 하면 되겠죠? 어디 김씨라 그랬죠? 저 김혜김. 김혜김 씨. 사실은 이 김혜김 씨가 그 신라 시대는 비주류 집안이죠. 왜 비주류 집안이냐면 그 김혜김 씨의 출발이 되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금관가야예요. 그 금관가야가 신라 법황 때 망해요. 망하면서 이제 그 집안의 그 어른들이 다 그 신라 집안에 투항을 하거든요. 그 집안에 김유신이 나오는 거예요.
이 김유신이 역사에 등장하는 시대는 15살. 화랑. 들어보셨죠? 유명하죠, 화랑. 네. 화랑. 화랑이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해요. 등장을 하는데 이때 이제 뭐가 있으면 화랑도라는 게 있어요. 화랑도. 화랑도는 지금으로 본다면 사관학교? 사관학교. 네, 인재 양성 기관이에요. 이 화랑도의 구조가 어떻게 되면 화랑과 낭도로 구성이 돼요. 그러니까 화랑은 아까 이야기했던 뛰어난 집안, 골, 진골, 뭐 이런 어떤 집안 청소년들이 좀 되는 것이고, 낭도는 그 밑에 한 수백 명이 한 명의 화랑 밑에 이 수백 명의 낭도들이 같이 조직이 되어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이제 화랑도인데, 기록으로 보면요, 수많은 낭도가 김유신을 따랐다고 합니다. 능력이 좀 뛰어나다는 걸 느낀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건 이 이후로 정말 이 무예에 전념하면서 진짜 선덕 여왕의 칼 김유신으로 거듭나게 되죠. 이런 두 사람을 데리고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러네요. 말씀대로 세 나라의 운명을 다 바꾼 것 같아요. 백제가 통일을 했을 수도 있는 거고 맞아. 고구려가 했을 수도 있는 거고 신라가 했을 수도 있는데 그 한 끗 차이라는 게 저는 김춘추와 김유신이 아니었을까.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세요. 선덕 여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대단한 여왕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용인술, 사람들을 잘 써요. 그러네요. 지금 자신을 공격하는 주류 세력들 있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무슨 왕을 해! 라고 하는 그 주류 세력들에 맞서기 위해서 누구를 등용한 거예요? 비주류 세력들을 등용한 거죠. 좌춘추, 우유신 이런 어떤 칼과 자신의 브레인들, 이 비주류들을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이제 선덕 여왕의 리더십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선덕 여왕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끈끈한 이 세 명의 신라 삼국 통일의 토대를 만드는데, 신라는 선덕 여왕 때 어마어마한 위기를 겪게 되는 것이죠. 이야기의 출발은 642년이에요. 642년 때 백제 왕, 마지막 왕이 있었어요. 바로 의자왕입니다. 근데 이때 그 의자왕이 신라를 엄청 때립니다. 그래서 가장 결정적 전투가 뭐냐면 바로 대야성 전투라는 거예요. 대야성. 이 대야성이 어디냐면 지금의 합천이에요, 합천. 그런데 이 대야성이 뚫리면 경주까지 고속도로가 뚫린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 대야성은 중요한 전략적 요새예요, 요새. 근데 이때 그 대야성 전투에서 백제가 승리를 거두면서 신라에 이 위기가 온 거예요. 아이고야. 네, 근데 이게 치열하게 싸우다 무너진 것도 아니에요. 너무 허망하게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왜 무너졌을까요? 왜냐면 이때 이 대야성 그 성주가 누구였냐면 김품석이라는 성주였는데, 이 김품석이 그 자신의 그 부하의 아내가 이뻤나 봐. 에이? 부하의 아내? 와야 하네. 네. 그래서 그 아내를 취합니다. 부하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복수해야 되나 고민하게 되겠죠. 당연하죠. 뭐 이따위 이런 놈이 다 있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대야성의 정보, 신라의 정보를 백제 의정한테 넘겨버린 거예요. 그렇구나. 이러니까 뭐 그냥 거의 뭐 무혈 입성하다시피 하는 거예요, 대야성 전투에서. 결국은 그 김품석 때문에 이 중요한 이 성이 넘어가 버렸는데, 문제는 뭐냐? 김품석이 누구냐? 김품석. 누구누구의 사위 맞아요. 바로 누구의 사이일 것 같아요? 김춘추. 김춘추 사위. 그 김품석의 부인이 김춘추의 딸이에요. 너무나도 사랑하는 딸. 아이고야. 그래서 결국은 이 김품석과 이 그 딸을 백제 그 감옥 밑에 그냥 묻어버렸대요. 어머.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김춘추 아버지로서의
또는 장인으로서의 아픔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이 중요한 대하성을 넘긴 사람이 김풍석이야. 그의 아버지가 김춘추야. 엄청난 정적 위기에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 이래저래 김춘추와는 위기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위기잖아요. 근데 선덕여왕이 이때 이제 의자왕이 이제 고속도로 뚫린 거예요. 경주까지 그냥 쫙 올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냥요. 그 길목에 암양주라고 있어요. 암양주. 암양주. 암양주인데 이 선덕여왕이 암양주 책임자를 누굴 맡기냐면 김유신을 맡겨요. 너가 막아라. 김유신. 아, 김유신이 있죠. 근데 여기서 김유신이 제대로 막아내고 오히려 백제를 공격합니다. 역시. 네, 역시 김유신이에요. 김유신이 그 위기를 극복을 해내는 거예요. 결국 이후에 신라 전체를 다 아우르는 총사령관 임명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그런데 백제와 고구려가 연합을 맺고 신라를 대대적으로 공격하려고 준비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고구려와 백제의 연합 소식에 다급해진 선덕여왕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바로 김춘추도 이제 자신의 그 장기가 뭡니까? 외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외교를 풀기 위해서 이후에 이제 남양 동맹을 연결하게 되는 그런 어떤 토대를 구축하는 게 또 김춘추가 되는 거죠. 참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어떻게든 그 위기를 막아내는 중추적 역할을 한 게 바로 이 두 사람이었다. 뭐 사실 뭐 요즘 우리의 어떤 시선을 봤을 때 외세를 왜 끌어들이느냐 비판을 하는 부분도 물론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신라는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지금. 그렇지. 네, 생존의 문제인데. 지금 거의 좀 고구려하고 백제는 거의 그냥 딱 손잡고 지금 신라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혼자 어떻게 외세를 빌려드릴 수는 없어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네.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네. 지금요.